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실은 지구에서도 알 수 있었고 지금 당장 인간이 화성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화성이라는 행성이 생명체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15일차 지구에서 부푼 마음을 안고 화성에 도착하였지만 저는 그때 당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재료공학, 특히나 열역학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던 저였기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생물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연구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무로 높은 피지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왜 절망에 빠져 있는지 알려면 일단 생명과 열역학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열역학적으로 주변과 자신을 끊임없이 다르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사물은 모든 주변과 동화되는 경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커피를 식탁 위에 넣어두면 언젠가는 식게 됩니다. 반대로 얼음을 실온에 놔두게 되면 따뜻해지면서 식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온도와 같아지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데 이러한 경향성이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즉 이 말은 열역학적인 평행 상태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이렇게 비평행 상태에서 평행 상태로 변하는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엔트로피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엔트로피 최대에 달하면 평행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변화는 멈춥니다. 변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열적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모순적으로 모든 생명은 평행 상태에 도달하려는 욕구가 있지만 결국 비평행 상태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많은 종과 다양한 생명을 포화할 수 있었던 것은 열역학적으로 열려있는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구는 우주 공간과 에너지를 교환하며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시광선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우주로 적외선을 방출하는 순환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구 외의 행성 중 가장 지구와 닮았고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다시 말해 인류가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고 믿은 화성의 모든 현상과 자연이 평행적 상태로 존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아 몇십 킬로를 탐험하며 화성의 북반구를 다 보았지만 흙, 먼지, 암석, 곤충, 작은 미생물까지 모조리 채취하여 연구하였지만 어떠한 환경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체로 평행 상태에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움도 잠시 며칠이 지나도 진전이 없자 저는 이제 화성이라는 행성이 열역학적으로 닫혀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행성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리적 시간성과 열역학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진화론적인 문제나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변이를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성은 모든 게 멈춘 행성이었습니다. 21차 이제 이곳을 떠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저는 그때 당시 한량처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사실을 스페이스 X에 전해줘봤자 그닥 좋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충격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일론 머스크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후회 같은 것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후회해봤자
저는 그때 화성에 온 첫 번째 지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어차피 죽기 전까지 아니 다음 후세까지 아마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에 돌아가더라도 나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이어나가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갑자기 문득 오기가 생겼어요. 그러고 난 후 2004년 나사가 화성 탐사를 위해 보냈던 탐사 로봇이 떠올랐는데요. Opportunity, 줄여서 OPP이라는 오래된 로봇이 약 1년 전 크리에이터의 바퀴가 물에 빠져 움직이지 못해 결국 나사에서 임무 종료를 선언한 그 탐사 로봇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얼른 채비를 마치고 OPP가 빠진 북반구 위도를 기준으로 38도 정도 되는 트로이 크레이터로 항해했는데요. 강한 모래 폭풍을 뚫고 도착하였지만 이미 먼지와 모래에 뒤덮여 형체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동차에 싣고 텐트로 오는 내내 마음이 설레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부품이 몇 개는 실종되어 고물이 된 오피를 털고 닦았습니다. 이후 태양광에 충전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하였고 로켓에 있는 각종 기계들로 부품을 만져주었습니다. 잠시 후 굉장한 굉음을 내고는 오피는 작동이 되었고 눈들을 깜빡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카메라 2대였죠. 저는 주체할 수 없이 기뻐서 팔짝 뛰고 조종시킬 회로를 찾아보았지만 왠지 오피는 자신의 임무 프로그래밍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찍고 주위를 둘러보고는 했습니다. whatever, 생명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한낱 탐사선에 불과하지만 화성에 온 이후로 이제까지 자각되지 못했던 흥분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피와 함께 멈췄던 채취 활동을 계속하였는데요. 오피는 상당히 일을 성실히 하는 로봇이었으며 시도 때도 없이 기록하고 찍고 수집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얻었기에 밤에는 가끔씩 작동하지 않고 멈추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감정의 동료가 전혀 없었는데 오피가 온 뒤로 방전된 글을 보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화성은 더욱 고요하고 적막한 공간이었더라고요. 26일차 갑자기 오피의 작동이 느려지더니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본 부품의 결함 탓이었는지 수명이 결국 다 된 건지 사실은 오퍼튜니티의 예상 수명은 이보다 훨씬 짧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오피는 죽었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저는 그때 지구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를 마음에 들어 했어도 로봇에게 애정을 느끼진 않았기 때문에 슬프진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슬펐긴 했습니다. 네. 착잡한 마음을 뒤로 하고 어쨌든 우주복을 입고 기지 앞에서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화성은 거센 모래 폭풍과 빨간 흙으로 뒤덮여 황량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심정을 말하자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우주에 스페이스에 욕망하는지,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했던 말들, 비평행과 화성,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어떠한 결론을 도달하게 됐는데요. 누군가 우주는 너무 커서 외롭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는 시큰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인간의 영역이지 우주가 적막하고 암흑이라고 해서 외롭다는 것은 비약적인 감상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력학적으로 완전한 행성에서 나만이 비평행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외로운 일이구나
라고 그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이 화성이라는 행성이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인식하고 싶지 않아졌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닫힌 공간이지만 결국 비평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저의 태도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저는 화성의 한계를 보았어도 저는 OP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평행 상태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평행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OP와 지내면서 감정을 느끼며 자유에너지를 만들어냈고, 즉 서로 다른 상태에 따른 차이가 만들어낸 에너지는 비로소 엔트로피 법칙의 사랑이었기에 비평행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때마침 그때 로켓의 태양광 연료가 완전히 충전되었다는 알람이 울렸고 저는 그 뒤로 지구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의 이야기는 끝이고요. 혹시나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질문을 저에게 꾸준히 해주시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 제가 겪은 많은 이제 자료와 샘플들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것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 트위터 계정에 가보시면 네,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